자, 5단은 대기의 변화 봅시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고기압, 기압과 날씨 변화에서 고기압하고 저기압이죠. 자, 고기압하고 저기압의 기준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보다 기압이 높으면, 중심부로 갈수록 높아지면 뭐예요? 고기압이고, 주변보다 중심부로 갈수록 기압이 낮아지면 저기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중심부의 저기압은 뭐가 형성이 된다? 하강 기류가 형성이 된다. 그 다음에는 저기압에서는 뭐가 만들어진다?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상승 기류가 발달하게 되면은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날씨가 보통 흐리거나 강수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요. 상승 기류가 강해지면은, 상승 기류가 강할수록 무슨 구름이 잘 생겨요? 저군형 구름이 잘 생겨요. 그러면 저군형 구름이 생기게 되면 구름의 높이가 어떻게 돼요? 구름의 높이가 높아요. 그럼 구름의 높이가 높으면은 구름 맨 윗부분, 구름 상공의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높겠어? 낮겠어? 낮아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상승 기류가 강할수록 저군형 구름이 생기고, 구름의 높이가 높고, 구름의 높이가 높을수록 상층부의 온도가 낮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그 엘니뇨 라니냐 문제 풀 때 구름에서 적외선 온도 차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온이 높으면 뭐가 강하겠어요? 증발이 잘 돼요. 그러니까 상승 기류가 강해요. 그러니까 상승 기류가 강해지면은 상층부의 온도가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상대적으로. 여기서 구름의 온도가, 구름이 저군형이 생기니까 구름이 높아요. 높으면은 기온이 낮아져요. 고기압은 하강 기류가 발달해서 날씨가 맑고요. 얘는 발산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북반구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불어 나갑니다. 북반구예요. 얘는 북반구 기준으로 했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휘어져서 불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정체성 고기압이 있고 이동성 고기압이 있어요. 보통 정체성 고기압은 고기압의 세력이 셉니다. 그래서 고기압의 중심부가 거의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고기압이 바로 정체성 고기압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보통 시베리아 고기압, 그 다음에는 북태평양 고기압, 겨울철이죠. 대표적인 겨울철 일기도죠. 서고 동저형의 기압 배치가 나타납니다. 그죠? 그리고 등압선 사이 간격이 좁죠. 그죠? 그리고 이제 시베리아 고기압은 보통 이제 한랭 고기압이라고 해요. 북태평양 고기압 같은 경우에는 온난 고기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성 고기압은 시베리아 기단에서 일부가 떨어져 나오거나 또는 양쯔강 기단에서 발달해서 이동하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세력이 작은 고기압을 이동성 고기압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보통 우리나라가 이동성 고기압을 받을 때는 날씨가 고기압과 저기압이 교대로 교차를 하기 때문에 보통 봄, 가을 날씨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날씨가 변화가 좀 더 심하다. 이게 바로 이동성 고기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대저기압.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자, 온대저기압은 이제 열대저기압하고 함께 시험 문제 출제 빈도가 좀 높은데 어떻게 생기느냐. 보통 온대저기압은 중위도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찬 기단과 따뜻한 기단이 만나는 중위도에 정체 전선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장마 전선이 소멸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장마 전선 같은 정체 전선상의 파동으로부터 발생을 해요. 그래서 주요 에너지원은 기단의 위치 에너지예요. 온대저기압의 주요 에너지원은 기단의 위치 에너지에 해당이 돼요. 온대저기압은 북반구에서 찬 공기가 남하해서 대체로 남서쪽으로는 한랭전선을, 그렇죠? 남서쪽으로는 한랭전선을, 남동쪽으로는 온난전선을 동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동 방향은 중위도 북반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편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전선면을 경계로 해서 날씨 변화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 크게 나타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나온 온대저기압 보면은 정체전선이 만들어졌다가 정체전선이 예, 기단의 파동을 형성을 하면서 얘 기단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전선이 쪼개져요. 그래서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으로 예, 이렇게 벌어지면서 발달하게 되고, 둘 중에 이동 속도가 누가 더 빨라요? 한랭전선하고 온난전선하고? 한랭전선의 이동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한랭전선이 이동 속도가 온난전선보다 빠르니까 이 둘 사이 간격이 어떻게 돼요? 좁아집니다. 점점 좁아지면서 겹쳐져서 뭐가 만들어져요? 폐색 전선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고, 맨 마지막에는 폐색 전선이 형성이 되면서 소멸이 되는 게 온대저기압의 일생에 해당이 됩니다. 순서대로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정체전선이 파동 만들고 온대저기압이 발달을 하고, 그 다음에는 폐색이 되고 폐색이 발달하면서 온대저기압이 소멸이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여기서 나온 게 바로 뭐예요? 강수구역이에요. 정체전선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강수구역이 돼요? 온난전선 앞, 한랭전선 뒤니까 전선 윗부분이 예, 강수구역에 해당이 되죠. 그쵸? 그리고 온대저기압이 만들어졌을 때는 한랭전선 뒤편, 온난전선 앞쪽이 예, 강수구역이니까 예, 이 부분이 강수구역에 해당이 되고, 폐색이 만들어지면은 폐색전선에서는 한랭전선 뒷면, 온난전선 앞면이니까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예, 강수구역이 형성이 됩니다. 각 전선별로 비가 내리는 지역을 예, 잘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예, 물어보는 문제 자체도 많이 출제가 되니까. 자, 그리고 이 온대저기압은요, 반드시 뭘 동반해요? 온대저기압은 뭘 동반해요? 전선을 동반을 해요. 그래서 이 전선을 동반을 하기 때문에 전선 면을 경계로 해서 날씨 변화나 기상 요소들의 변화가 크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체전선은 찬 기단과 따뜻한 기단의 세력이 비슷해서 전선이 거의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 오랫동안 예, 비를 뿌리는 전선, 보통 장마전선 같은 경우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오호츠크의 기단, 차고 한랭한 기단이 아래로 내려오고 북태평양 기단이 위로 올라가요. 이게 가운데서 충돌해서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한랭은 아래로 내려오고 온난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동서방향으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정체전선 같은 경우에는 어느 방향? 동서방향으로 발달해요. 그리고 강수구역은 어디에 해당이 된다? 여기. 그러니까 구름 바로 아래가 전선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랭전선은 옆에서 보면은 찬 공기하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한랭전선이나 온난전선이나 둘 다 뭐가 만들어지냐, 찬 공기하고 더운 공기가 서로 충돌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찬 공기, 가운데가 따뜻한 공기, 여기 뒤에도 찬 공기예요. 찬 공기, 따뜻한 공기, 찬 공기, 이런 순서대로 됩니다. 전선면의 경사도는 누가 더 커요? 한랭전선이 온난전선보다 커요. 그래서 한랭전선 같은 경우에는 강수구역이 전선 뒤쪽에 저군형 구름이 이렇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좁은 구역에 예, 강수가, 소나기성 강우가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측은형 구름은 온난전선 앞쪽으로 넓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예, 측은형의 지속적인 비가 나타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동 속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랭전선 빨라요. 온난전선은 느립니다. 자, 온난전선을 통과하고 나서 따뜻한 공기가 오기 때문에 기온이 올라가요. 한랭전선을 통과하고 나서 찬 공기가 오기 때문에 기온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가 저기압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에 이 중심부가, 여기가 저기압 중심이에요. 따라서 온난전선이 통과하고 나서는 저기압 중심부로 가기 때문에 기압이 어떻게 돼요? 내려가요. 한랭전선은 통과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기압이 올라갑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기압은 한랭전선은 올라가고 온난전선은 통과하고 나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얘가
여기가 저기압 중심이다 보니까 바람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휘어져서 불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남서풍, 남동풍, 북서풍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온난전선은 통과하고 나서 무슨 풍에서 무슨 풍으로? 남동에서 남서로. 그 다음에는 한랭전선 같은 경우에는 남서에서 북서풍으로 풍향 변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풍향 변화를 보고서 어떤 전선이 통과를 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판단을 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얘가 통과를 할 때요. 얘가 통과를 할 때 보면은 지금 통과하는 지역이 저기압 중심보다 더 아래에 있는 지역과 예를 들어서 저기압 중심보다 위에 있는 지역 두 가지를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뭐가 달라져요? 풍향 변화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저기압 중심이 그래서 관측소가 저기압 중심보다 아래에 있으면 여기를 통과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면 풍향이 어떻게 돼요? 변화가? 남동, 남서, 북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동, 남서, 북서가 되니까 저기압 중심보다 관측소가 아래에 있으면은 무슨 방향? 시계 방향 풍향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관측소보다 더 저기압 중심보다 관측소가 위로 있으면은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태풍이랑 엮어서 같이 잘 알아둬야 돼요. 풍향 변화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알겠어요? 온대저기압에서.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 기상 위성 볼 때 뭐 날씨 기온이나 뭐 이런 거야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기상 위성 해석을 할 때요. 가시광선 영상은 뭘 봅니까? 구름의 두께를 봐요. 구름의 두께. 가시광선 영상은 구름의 두께를 확인해주고 적외선 영상은 뭘 확인해줘요? 구름의 높이를 확인해줘요. 자, 그러면 구름의 두께가 두꺼운 거, 그리고 가시광선으로 보려면 언제 봐야 돼? 낮에 봐야 돼요? 밤에 봐야 돼요? 낮에 봐야 돼요. 밤에는 가시광선 영상을 못 봐요. 그럼 하얗게 보일수록 구름의 두께가 어떻게 된 거예요? 두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얗게 보일수록 어떻게 되냐면, 따라서 구름이 두꺼울수록 햇빛을 많이 반사하므로 측은형 구름보다는 저근형 구름이 더 밝게 보여요. 가시광선 영상에서. 그 다음에 얘는 구름의 높이가 높을수록 어떻게 돼요? 밝게 나타나요. 최상부의 높이가 높을수록 밝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얘 둘 다 공통점은 저근형 구름일수록 어떻게 보인다? 밝게 보인다. 그러니까 비구름일수록 어떻게 보인다? 더 밝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적외선 영상은 밤이나 낮이나 다 관측 가능해요. 근데 가시광선 영상은 언제만 볼 수 있다? 낮에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태풍하고 날씨 봅시다. 태풍은 열대저기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한 바람과 비를 동반하는 이 기상현상으로 수온이 27도 이상인 열대 해상에서 발생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뭐는 제외예요? 적도 지역은 제외예요. 적도 지역에서는 태풍이 발생을 안 합니다. 왜? 전향력이 없어서 그래요. 전향력이 0이라서 적도 지역에서는 발생을 못하고 보통은 위도 5도 이상에서 발생을 하게 돼요. 보통 10도 이상의 열대 해상에서 풍속이 17m/s 이상으로 돼야지 열대저기압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열대저기압의 주 에너지 원은 바로 뭐예요? 아까 온대저기압은 뭐였어요? 기층의 에너지였었잖아요. 위치 에너지. 근데 이 태풍 열대저기압의 주 에너지는 수증기의 응결열이에요. 그러니까 따뜻한 바다로부터 공급된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열을 방출해요. 이거를 잡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태풍의 세력을 유지를 하려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뭐가 공급이 되어야 돼요? 수증기가 공급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수증기가 끊임없이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바다에서 육지로 상륙을 하게 되면 수증기 공급이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풍의 세력이 어떻게 돼요? 약해져 버리게 됩니다. 자, 그럼 열대저기압의 발생 지역은 북태평양 서쪽 위도 5에서 25도의 열대 해상에서 주로 발생을 해요. 25도 이상이 되어버리면은 표층수온이 낮아가지고 발생을 하기가 어렵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적도 부근에서는 자전에 의한 전향력이 약해서 태풍의 회전력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기가 어려워요. 그 열대저기압은 남반구보다는 북반구에서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해요. 수온이 좀 더 높아요. 대륙의 영향 때문에. 무역풍, 그 다음에 무역풍의 영향으로 표층수온이 높은 서태평양이 동태평양보다는 발생 빈도가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은 여러분들 이동을 할 때 무슨 방향으로 이동을 해요? 포물선 궤도를 그리면서 이동을 해주게 되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래서 옆에 뒤에 보면 태풍의 진로는 전체 대기 대순환의 바람 방향, 여러분들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북반구를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0도에서 30도 사이에서 무슨 바람 불어요? 북동 무역풍이 불고, 그 다음에 30도에서 60도 사이에서는 편서풍이 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태풍 저기압이 여기서는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서 서에서 동으로 밀리다가, 그 다음에 여기 전향점이 30도를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꺾여져서 가게 돼요. 그래서 포물선을 오른쪽으로 그리면서 우상향 형태로 진행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발생 초기에는 무역풍하고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을 받아서 대체로 북서쪽으로 진행을 하다가 북이 25도에서 30도, 여기를 전향점이라고 하거든요.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이 지점을 지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동 속도가 가장 느려요. 네, 여기에서 이동 속도가 가장 느리게 나타나고 그 다음부터 다시 편서풍을 타면서 오른쪽 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름에 여기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강할수록 왼쪽으로 더 밀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태풍은 포물선 오른쪽 안쪽 반원을 뭐라고 불러줘요, 여러분들? 태풍의 바람 방향하고 대기 대순환 방향이 일치해서 위험반원이라고 불러주고, 그죠? 태풍의 왼쪽 포물선 바깥쪽은 뭐라고 불러줍니까? 예, 바람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안전반원이라고 불러주죠. 그래서 여러분들 태풍 지나갈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오른쪽 안에 있는 위험반원 지역과 그 다음에 왼쪽 바깥에 있는 안전반원 지역을 구분을 해주는 가장 간단하고 정확한 방법은 풍향 변화를 보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위험반원에 해당하는 지역은 여러분들 풍향이 무슨 방향으로 변해요? 위험반원이 지나가는 지역은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해요. 안전반원이 지나가는 지역은 반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하게 됩니다. 알겠어요? 이 풍향 변화가 제일 중요해요. 저기 태풍이 위험반원에 해당이 되는지 안전반원에 해당이 되는지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태풍의 구조랑 날씨를 보게 되면은 태풍은 반지름이 수백 킬로미터 정도에 해당하고요. 전체적으로 아주 상승 기류가 강하고 중심부로 갈수록 구름의 두께가 두꺼운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중심부로 갈수록 바람이 강해지다가 태풍의 눈에서는 약해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태풍의 눈 지역은 구조상 이렇게 발생했던 상승 기류가 가운데가 기압이 가장 낮다 보니까 이렇게 아래로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중심부 지역에서 무슨 기류가 발생을 해요? 하강 기류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바람이 거의 없어요. 비도 없고 굉장히 약하게 나타난다란 말이에요. 알겠죠? 눈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이 태풍은요, 이름 자체가 열대 저기압이기 때문에 중심 기압이 낮을수록 어떻게 돼요?
세력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기압이 높아지면 태풍이 약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태풍의 눈이 지나는 지역은 태풍의 눈은 기압은 가장 낮지만 풍속도 가장 낮게 나타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풍속이 약해져야지 태풍의 눈이 지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눈벽 부근에서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태풍의 눈이 지난 게 기압이 가장 낮은 게 문제가 아니라 풍속이 굉장히 약해진 지역을 찾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태풍의 에너지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대 해상에서 증발해서 상승한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방출하는 응결열, 이거를 이제 잠열이라고 하는데 얘가 바로 태풍의 에너지원이에요. 그래서 이 열이 있어야 태풍이 계속해서 회전을 할 수가 있고 계속해서 수증기를 공급을 받아야 태풍 세력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증기의 공급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따라서 육지로 올라가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 수증기의 공급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니까 태풍의 세력이 약화가 돼 버리겠죠, 결국에. 그래서 태풍의 세력이 유지되거나 더 강하게 발달하려면 지속적인 에너지의 공급이 필요한데 태풍이 차가운 바다 위를 지나거나 그러니까 너무 고위도로 가버리거나 육지에 상륙하면 열과 수증기의 공급이 줄어서 태풍이 약해지고 그다음 육지에 상륙을 하면 마찰력이 커져요. 그래서 세력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동 속도도 어떻게 돼요? 빨라지는 경향을 보여요, 보통. 그래서 태풍이 진행 방향, 위험 반원은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시계 방향. 그죠? 안전 반원은 반시계 방향으로 풍향 변화 일어납니다. 이걸로 위험 반원이냐, 안전 반원이냐를 확인을 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를 해주면, 자, 열대저기압하고 온대저기압 두 개를 비교를 해주면, 자, 온대저기압은 주로 봄철하고 가을철에 영향을 미치고, 열대저기압은 주로 뭐예요? 여름철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온대저기압하고 열대저기압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은 얘는 보통 한대 전선대, 기층의 위치 에너지에 따라서 한대 전선대니까 한 60도 부근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얘는 열대 해상이에요. 얘는 전선 반드시 동반하고 얘는 전선 동반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풍속이 열대저기압이 훨씬 세기 때문에 등압선 간격이 좁고 원형에 가까운 동심원 모양, 얘는 일그러진 타원형, 풍속은 느려요. 근데 열대저기압은 풍속이 17m/s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강수 지역도 얘는 어떻게 돼요? 한랭전선 뒤, 온난전선 앞, 이렇게 형성이 되지만 얘는 눈벽과 나선형의 구름대를 따라서 강수가 나타나게 되고, 이제 이동 방향 아까 봤죠? 편서폭의 영향을 받아서 서에서 동으로, 포물선 궤도로, 주의 에너지원은 기단의 위치 에너지, 얘는 수증기의 잠열, 네, 그렇죠?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태풍에서는 꼭 한 문제 이상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요 악기상에서 뭐 가끔 뇌우 정도가 수능에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뇌우는 보면은 아주 강한 상승기류 때문에 정란운이 갑자기 발생을 하고, 그래서 천둥번개와 함께 소나기가 내리는 현상이 바로 뇌우에 발생을 했는데, 강한 상승기류가 생성이 돼야 되니까 보통은 여름에 아주 강한 햇빛을 받은 지표의 공기가 국지적으로 빠르게 가열돼서 빠르게 상승을 해서 상승기류가 아주 강해지거나, 또는 한랭전선에서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파고들면서 따뜻한 공기가 빠르게 상승을 할 때, 또는 온대저기압이나 태풍에 의해서 강한 상승기류가 발생을 해야 돼요. 결국에는 보통은 여름에 국지적 가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좀 많기는 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군 단계, 그 다음에 성숙 단계, 소멸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저군 단계에서는 쭉 해서 큰 먹구름이 생기고,
성숙 단계는 상승 기류하고 하강 기류가 어떻게 돼요?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요. 그래서 천둥, 번개, 우박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맨 마지막으로는 하강 기류만 남으면서 소멸돼서 없어져 버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뇌우 파트는 나머지 부분은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집중호우, 우박, 돌풍, 랑래 등을 동반을 한다. 항공기 운항에도 지장을 주기도 하고 국지적 집중호우가 내려서 갑자기 배수로가 막힌다던가 이런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이게 나온 게 이제 국지성 집중호우, 게릴라성 호우라고도 얘기를 해주는데 국지적으로 단시간에 많은 비가 한꺼번에 와장창 내리는 거죠. 1시간에 30mm 이상, 하루에 80mm 이상의 비가 내릴 때 또는 연강수량의 10% 정도가 하루에 왕창 내릴 때 한쪽 좁은 지역에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보통 강한 상승 기류 때문에 형성된 정난운이 한 곳에 정체해서 비가 많이 내릴 때가 집중호우가 만들어지게 되고, 비슷한 개념으로 폭설, 이건 보통 겨울철인데요. 폭설이 보통 어느 지역에 내리냐면, 여러분 인천이 생각보다 눈이 굉장히 많이 와요. 서해안 지역에 눈이 상당히 많이 내리는데 보통 겨울철에 발달한 저기압이 통과할 때나 이 경우가 더 많아요. 시베리아 기단의 찬 공기가 북쪽에 건조하고 한랭한 공기가 우리나라 황해를 건너서 남하하면서 아래부터 수증기와 열을 공급을 받아 기층이 불안정해져서 여기 우리 서해안에 도착했었을 때 저군의 구름이 발생을 하면서 많은 양의 눈을 내려서 폭설이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특히나 습기를 많이 먹으면 습설이 내려버리면 얘네들이 비닐하우스라든가 지붕도 무너뜨려요.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내려버리면. 그래서 여러분들 북유럽 같은 데 보면 지붕이 굉장히 뾰족하게 높게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게 눈이 안 쌓이고 밑으로 다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형성을 해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강풍은 태풍이 17이죠. 강풍은 14 정도예요. 그래서 강풍에서는 따로 크게 설명할 내용은 없고, 우박은 여러분들 뇌우가 발생을 했었을 때 같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정난운이 성숙 단계에서, 뇌우 성숙 단계에서 상승 기류를 타고서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얘가 상승했다가 하강 기류 타고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 기류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반복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조그마한 얼음 덩어리인 비행정에 수증기가 달라붙어서 계속 커지는 거예요. 커지고 커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게 양팍, 이게 보면 나이테처럼 우박에는 이렇게 얘가 커진 사이즈 모양의 단면을 보면 저렇게 여러 겹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박이 크게 떨어지면 사람이 맞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악기상 중에 이제 황사, 한참 요새 봄이라서 황사가 많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황사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황사는 보통 봄, 가을에 이동성 고기압 또는 편서풍을 타고서 우리나라 쪽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발원지에서는 보통 이제 몽골 쪽, 내몽골 쪽에 있는 이 발원지에서 뭐가 발생을 해야 되냐면, 일단은 건조해야 돼요. 건조해야 되고, 토양의 구성 입자가 아주 작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강한 상승 기류가 생겨서 흙먼지가 위로 확 떠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생 지역에서는 무슨 기압이 형성이 돼야 돼요? 저기압이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 발원지에서 쑥 뜨면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황사가 넘어오면, 여기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황사 먼지가 아래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이 무슨 기압이 형성이 돼야 돼요? 하강 기류가 형성이 돼서 고기압이 형성이 돼야 되겠죠. 이래야 황사가 우리나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중국 이 내몽골 지역에 건조하기도 하고 사막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중국 내륙의 산림 파괴와 사막화 지역 때문에 우리나라가 황사의 발생 빈도가 굉장히 어떻게 되고 있다?
높아지고 있다. 황사 마모발이 발생하면 막 차가 누렇죠. 눈뜨기도 힘들고 호흡기 질환도 일으키고 하니까.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 요거 2점짜리 부터 먼저 한번 풀어봅시다. 네. 89페이지까지 2점짜리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는 3점 합시다. 네. 자, 대기변화 2점짜리 답 맞춰봅시다. 1번에 3, 2번에 1, 3번에 3, 4번에 3, 5번에 3, 6번에 4, 7번에 1, 8번에 5, 9번에 1, 10번에 2, 11에 2, 12에 2, 13에 4, 14에 5, 15에 4, 16에 3, 17에 3, 18에 4, 19에 5, 20에 3번입니다. 네. 질문 있어요? 저 10번. 10번? 네. 자, 10번은 북반구 중위도 어느 지역에서 관측한 기압과 바람을 나타냈는데 한랭전선하고 온난전선 중에 하나가 통과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 거죠. 그럼 바람 방향이 어떻게 됐어요? 바람 방향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꼬리 쪽에서 머리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바람이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대략 무슨 풍이? 남서풍이 북서풍으로 바뀌었죠. 그죠? 그리고 기압은 통과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무슨 전선이 통과했다? 한랭 전선이 통과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통과한 전선은 온난 전선이 아니죠. 그 다음에 풍속은 꼬리에 뭘 봐야 돼요? 뒤에 붙어있는 꼬리의 개수를 봐야 되는 거니까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더 빠르다. 이거는 맞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들 이거 긴 거 하나가 얼마예요? 5m/s고 짧은 거 하나는 2m/s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구름의 두께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더 두껍다. 한랭전선은 전선면이 구름 강수구역이 어디냐면 뒤에요. 따라서 통과하고 난 이후에 구름이 오기 때문에 통과 전보다는 후가 더 구름의 두께가 어떻게 돼야 돼요? 두꺼워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저 14번. 자, 14번. 표는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관측한 풍향과 태풍의 중심 기압을 나타냈대요. 자, 지금 풍향을 보면은 북북서예요. 북북서면은 요렇게 북북서. 그 다음에는 아니다, 북북서면 여기 동이구나. 잘못했다. 북북서. 그 다음 뭐예요? 서. 그 다음에는 서남서. 무슨 방향이에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해갔죠. 그러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해간 걸로 봐서는 무슨 지역에 해당이 되는 거다? 안전반원에 해당이 되는 거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끝을 이렇게 이어가 보면 되는 거예요. 풍향 변화를 보려면. 그 다음에 중심 기압은 어떻게 됐어요? 점점 높아진 걸로 봐서는 태풍의 세력이 약해진 거란 말이에요. 멀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에 이 지역은 태풍의 안전반원에 위치했다. 맞죠? 태풍의 최대 풍속은 기압이 낮을수록 셉니다. 따라서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빨랐을 것이다. 맞아요. T1에서 3 동안의 태풍의 세력은 점점 어떻게 됐습니까? 기압이 높아졌으니까 약해졌죠. 선생님이 아까 태풍은 열대 저기압이기 때문에 중심 기압이 낮을수록 태풍의 세력이 어떻게 된 거다? 센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또 16이요? 네. 가와나는 북반구 어느 지역의 온대저기압하고 열대저기압의 가시광선 영상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자, 그럼 요게 동심원 모양으로 나온 걸로 봐서 요게 태풍에 해당이 될 거고, 이게 온대저기압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아, 이게 반전 그림이라 선생님이 그림을 조금 봐야 되겠다. 잠깐만.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가시광선 영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언제 본 거예요? 낮 시간에 본 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따라서 기억이 맞아요. 구름의 두께는 기억 영역이 니은보다 두껍다. 구름이 두꺼울수록 어떻게 나와요? 더 하얗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쵸? 그럼 더 하얗게 많이 나타난 지역이 어디입니까? 기억이죠. 니은보다는. 그지? 그러니까 맞아요. 가는 뭐예요? 태풍이 열대성 저기압에 해당이 되니까 지표 부분의 공기는 저기압의 중심부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태풍의 눈에서는 하강 기류가 만들어지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 바람이 어디로 가는 건 아니고 불어 나가도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밖에서 눈벽에서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풍은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야 돼요. 나가는 게 아니라서. 하강 기류가 눈에서 만들어지는 건 맞지만 고기압하고 똑같은 풍향이 나타나거나 하진 않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저 18번. 18번. 자, 봅시다. 18번은 가는 어느 기단이 우리나라로 이동을 해올 때 기단의 변질로 인해 서해안 지역에 폭설이 내린 날의 가시 영상을,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언제에 해당이 되는 거냐면 시베리아 기단에 있는 차갑고 건조한 기단이 우리나라 황해를 건너서 내려오면서 여기서 기단이 아랫부분부터 가열되고 수증기가 공급이 되면서 기단의 성질이 변질이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기역과 니은은 각각 기단의 변질 전과 후의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인데 어차피 가열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래부터 위쪽, 아래가 더 따뜻해지면서 기단이 불안정해가지고 기층에서 대류가 활발해지면서 상승 기류가 발달한 거니까 이게 변질 니은이 후, 얘가 변질 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 기단은 해양성이 아니에요. 시베리아 기단에서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대륙성 기단이고 해양 A에 발달한 구름은 이렇게 기온이 그러니까 기단의 아랫부분이 가열되면서 상승 기류가 발달하니까 주로 저군형 구름에 해당이 돼요. 특히나 폭설은 소나기랑 비슷해요. 내리는 과정 자체가. 기단의 변질 이후의 분포는 니은, 아래가 그러니까 차갑고 건조한 기단이 저위도로 내려오면서 따뜻하게 가열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맞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저 그 15번. 15번. 태풍이 통과를 할 때 어느 지역에서 관측한 기압하고 풍속을 나타낸 것이다. 태풍의 눈이 1, 2, 3 중 어느 한 시기에 지역을 통과했어요. 태풍의 눈이 통과했었을 때 기압이 가장 낮고 풍속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약하게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풍속이 가장 약하고 기압도 얕은 지점이 어딘가요? 여기서 보면 T2 지점이죠. 이 지역이 눈이 지나갔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기압이 최소일 때 풍속은 최대가 된다. 기압이 최소가 됐었을 때 풍속이 최대가 되는 거는 아니죠. 그죠? 시간당 강수량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많다. T2일 때는 태풍에 눈이 지나가는 지역이고 눈이 지나갈 때는 오히려 바람이 약하고 구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태풍의 눈이 이 지역을 통과한 시간은 T2다. 네, 맞죠? 네. 이제 됐어요? 또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